알면 당신도 덕담! 완연한 가을의 맛을 제대로 느끼고 계신가요? 그 맛있는 가을 맛의 1%는 저희와 함께 하시죠. 덕담 MC 김현욱입니다. 가을은 말이 할지는 계절이잖아요. 법으로 여러분을 살찌우게 만들어 드릴게요. 법태랑 변호사 신유진입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 법전을 읽으라고요? 노노노, 그냥 법태랑을 편하게 즐겨주세요. 빅데이터 전문가 전문입니다. 네. 자, 가을은 독서의 계절, 말이 살찌는 계절, 다 맞는 말이죠. 뭐, 청고마비의 계절. 예, 그런데 언제부턴가 가을은 이것의 계절입니다. 아십니까? 혹시 네. 예전에 뭐 무한도전에서 광희 씨가 네. 가을은 성형의 계절이다라고 말했던 그 말씀하시려고 그런 건가요? 아, 가을은 가을에 성형의 계절. 성형을 해야 잘 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아니 뭐 요즘에는 성형도 맞아. 능력이라고 하니까. 네, 맞아요. 우리 혹시 신 변호사님도 네. 좀 손을 좀. 저는 네. 여기 분장실에서요. 혹시- 네. 분장실에서 거의 분장이 아니라 변장을 하고 옵니다. 아. 그래서 눈에는 이제 쌍꺼풀 테이프를 붙였다가 떼야 되고요. 코도 이렇게 세워주시고 턱도 다 이렇게 깎아주시고 거의 변장 수준으로 하고 아니에요. 저 팀장 안 했어요? 요즘 남자들도 하잖아요. 저는 뭐 한 데가 없어요. 아우, 그래요? 콧날 진짜 근데 예쁘네. 워낙 뭐 잘생겨가지고. 잘생겼어. 왜들 이러세요? 잘생겼어. 그거 하면 큰일 나지 뭐. 아니. 이게 농담으로 또 네. 시작을 김현욱 해봅니다. 아나운서는 어때요? 예. 저는 뭐 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했는데 이렇게 됐으면 가서 저 돈 환불 받아야죠. 그냥 자, 아무튼 저희는 뭐 성형에 대한 얘기를 네. 아주 가볍게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예.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미의 기준에 좀 엄격하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성형들을 좀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성형 수술 사고가 많이 생긴다고 들었어요. 그 많다고 이야기는 나오는데 네.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돼요. 그래요? 왜냐? 정확히 알 수 없는 구조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네, 이게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 분쟁이기 때문에 네. 이게 의료인과 환자의 사인 간의 분쟁이라서 오. 이게 뭐 증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 정확하게 다 파악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 정말 놀라운 데이터가 있거든요. 작년에 이제 국정감사 때 제출된 10년간 성형외과와 관련한 사망 현황을 보면은 네. 한국의료분쟁중재조정원을 통해 접수된 건이 성형외과 수술 관련 사망 사건 사고가 단 7건. 아, 10년간 7건. 이건 그냥 언뜻 들어도 믿기지가 않네요. 그러니 피해자들은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수술 사고 건수는 어마어마하지 않을까요? 예, 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발간한 2020 의료분쟁조정중재 통계 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그 의료분쟁 상담 건수는 2018년 하루 평균 266건으로 정점을 찍고요. 상담 건수 2019년 259.9건, 2020년 227.2건으로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추세긴 합니다. 하루에 206건이 넘는다고요? 어마어마하네. 그게 다 수술 분쟁 건수예요? 아, 그건 아니겠죠. 네. 최근 5년간 감정 처리된 의료사고 7,040건 중에 수술이 2,705건, 아유. 38.4%로 가장 많았습니다. 더욱 2017년 417건이었던 수술 관련 분쟁은 2018년에 625건으로 크게 늘었고요. 이 전체 의료 분쟁 건수가 줄어든 2019년에도 수술 관련 분쟁은 691건으로 크게 늘었고 의료 서비스 이용 건수가 줄어든 2020년에는 659건으로 소폭 줄어들긴 하는데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수술을 하다 보면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려운 과정이니까. 그런데 이게 고의적인 사고냐 아니냐를 밝히는 건 참 어렵지 않나 싶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번에 수많은 논란과 그 의료계의 그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그 법! 알죠. 네. 네, 그 CCTV 의무화 법안. 네, 통과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8월 31일에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는데요. 아유. 먼저 전신 마취 등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네. 의무적으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 비용은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비용 지원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 시에 의료기관은 의식이 없는 환자의 수술 장면을 의무적으로 촬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또 의료기관은 CCTV로 촬영한 영상 정보가 뭐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되고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수사를 하거나 재판이 있을 때는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조정중재 개시 절차 이후에 그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 네네네. 또는 환자, 의료인 등 정보 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는 경우로 그 한정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의료기관이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요? 이 수술이 늦어질 경우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심신에 큰 장애가 발생할 경우 이런 경우 예외 상황이고요. 예. 또 한 가지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에 예. 또 예외 상황이고요. 전공의 수련 등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예외 사유로 CCTV 촬영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원래 CCTV라는 게 이제 음성 녹음은 안 되잖아요. 원래 음성 녹음은 예. 안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환자와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의료인들의 정보 주체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는 음성 녹음도 허용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 대리 수술 문제 너무 이제 심각하기 때문에 이 CCTV를 설치하자 뭐 이런 법안도 나온 것 같기도 한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명 필요한 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의사 입장에서는 감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술에 또 해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의료계가 뭐 여전히 반대하는 예. 그런 입장인 거고요. 특히 수술 전문의가 지금도 부족한데 더 기피하지 않겠냐. 예. 뭐 직무 수행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될 수 있다 등등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그 환자협회 쪽에서는 촬영 예외 조항이 너무 많아서 이게 또 주관적일 수 있고 네네. 확대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예.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 의료법 개정안 시행이 네. 공포 후 2년 후부터 적용이 되는 이런 유예 기간을 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빨라야 2023년 9월부터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환자나 의료계 양측의 의견을 수렴해서 세부 시행령이 이런 게 좀 더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통과는 됐는데 아직도 갈 길은 좀 남아 있네요. 환자와 의사의 신뢰가 깨지지 않는 범위 안에서 또 생명 존중의 차원에서 이 법이 잘 자리 잡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법대랑 주제가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을 포함하는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의대의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리 공정안전법입니다. 야, 우리 중에 을은 저하고 전 팀장이잖아요. 그렇죠. 갑은 신변이고. 아닙니다. 저는 의뢰인들한테 엄청 의리입니다. 정말 의뢰인들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려면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을의 눈물을 닦아줄 법안을 한아름 안고 오시는 법고수가 대기 중이십니다. 과연 누굴까요? 확인해 보시죠. 이분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인간의 생명은 참혹하게도 유린되고 있습니다. 이런 참상은 성과 지상주의와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해온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야만성입니다. 안전보다는 비용 절감을 중요시하고 필요한 규제에 소극적이었던 과거 인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법과 제도, 관행을 근본에서부터 혁신해야 합니다. 단가 부자치기를 한단 말이야, 대기업에서. 혼자 가서 얘기하면 그리고 잘려요. 모여서 얘기하려고 하면 모이는 순간부터 공정거래법상의 담합으로 처벌받아. 국가가 발전하면 원청이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하청이 있고 예. 하도급 때 예. 수급 사업자와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관리 감독. 감독할 의무를 국가한테 주자는 것. 재난 안전 피해 이런 것들 때문에 발생되는 피해가 끊이지 않는
이런 이유가 국민의 안전권을 어떻게 볼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들이 없었기 때문에 네, 네.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법적 네. 체계가 필요하다. 예. 이것이 민생 정치다. 우리 시대가 원하는 시기 형님. 시기 오라버니.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대가 원하는 시기 형님. 시기 오라버니. 그럼 제가 들어본 것 중에서 최고로 좋네요. 아, 괜찮습니까? 예. 저 옛날에는 우주에서 온 원시인들의 식사 뭐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너무 재밌는데요? 예. 우리 동네 저 초등학생들이 저한테 선거 때 붙여준 예. 별명이에요. 예. 우주에서 온 원시인들의 식사. 원시인들의 식사. 야. 초등학생들 초등학생들의 너무 창의성이 대단하네. 예. 자, 지금 이제 국감은 끝났습니다만 앞으로 연말까지는 정신이 없으시죠? 네, 네. 예, 예. 어떠세요? 법안도 해야 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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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예산도 해야 되고 네, 네. 국정감사 때 여러 가지 지적된 것들 네. 그런 것들을 상임위에서 잘 점검해 봐야 되는데 네, 네, 네. 또 한편으로 이제 대통령 선거가 점점 앞으로 다가오니까 네, 네. 그거에 맞춰서 정당도 아주 예. 일이 많은 시기죠. 그래도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이런 일은 조금 피해가고 싶기도 하다. 이런 일은 조금 이렇게 돌아가고 싶기도 하다. 이럴 때 없으실까 싶은데 혹시 뭐 이럴 때 쓰시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 쓰는 방법은 그냥 눈 딱 감고 합니다. 뭐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눈 질끈 감고. 네, 그럼 앞으로 방송 보다가 의원님 눈 감고 계시면은 하기 싫으신 거구나. 아니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우원식 의원님을 행사장에서 자주 뵀어요. 네. 예, 워낙 바쁘게 이제 돌아다니시는데 또 제 기억에는 축사하시고 뭐 발표하시고 이럴 때 뵈면 그 원고를 잘 안 가지고 다니시고 그냥 즉석에서 애드립으로 많이 말씀하시는 걸 제가 뵀거든요. 뭐 그러기도 하고 뭐 예. 꼭 필요할 때는 원고도 가져가고 예. 뭐 그러죠. 그 유머 감각이 굉장히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저보고 되게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늘 그러던데. 아니에요. 예. 그 평소 성격은 좀 어떠세요? 전 놀길 좋아하고요. 놀기 좋아하세요? 네. 저희 스타일이시네요. 노래 부르기 좋아하고. 딱 제 스타일인데요. 혹시 탬버린은 안 치시죠? 탬버리는 뭐 누구나 아는 거 아니에요? 트라이앵글도 칠 줄 알아요. 제가 진짜 트라이앵글 나올 줄은 몰랐네요. 네. 자, 우리 이제 의원님은 이제 사선이시잖아요. 그럼 이제 보통 우리가 사선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안 뵈면 한 연세가 70대 정도 되지 않을까. 보통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의원님은 굉장히 젊으시거든요. 이거 도대체 언제부터 정계에 입문을 하신 거예요? 그 언제냐면 87년 6월 항쟁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가 이제 대통령 직선제가 됐죠. 예, 87년에. 예. 그해 김대중 대통령이 출마를 했어요. 네네. 거기 지지 운동을 했어요. 근데 그 선거가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되고 예. 김대중, 김영삼 두 분 다 떨어졌는데 양김 분열의 책임을 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이선 후퇴하는 그런 상황에 부닥쳐서 김대중이란 분은 우리 정치사에 꼭 필요한 분인데 그분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야민주화운동하던 98명이 평민당에 입당해요. 그래서 저도 그때 같이 들어갔는데 그걸 정치했냐 그렇게 보진 않고 소위 정당운동이랄까 민주화운동이랄까 그렇죠. 그런 예, 그러네. 연장선에서 예. 정당에 참여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냥 네, 흘러오셨네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네. 들어오신 지 이제 30년이 아유, 넘으셨어요. 30년이 넘었어요. 예, 그간 활약상 보니까 뭐 당내에서 굵직굵직한 네, 정말 네. 큰 역할들 많이 하시고 직책 맡아 오셨는데 20대 국회에서 이제 원내대표 하신 거 뭐 다들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민생연석회의 수석 부의장이 얼마 네. 전까지 이제 국가균형발전 특별위원장 하셨습니다. 맞아요. 국가균형발전 사실은 이 말은 굉장히 거창하고 그런데 이 쉬운 일은 아닌 것처럼 어려운 보여지거든요. 일이죠. 네. 지금 어떻게 원하는 방향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건? 아직은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예.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갈 수 없다. 작년 연말까지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105개 지방자치단체가 소멸위기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전체 도시 지역을 빼면 한 60%, 70%가 소멸 지역으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예. 해치고 있고 이거를 방치해 놓으면 지구가 가장 큰 위기가 기후 위기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첫 번째 위기는 아마 지역의 불균형 문제일 겁니다.
그러고 이제 늘 저는 이제 현장에서 문제의 답을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쭉 갖고 있었고 19대에 들어와서 최고위원 때 슬로건이 현장에 답이 있다는 슬로건이었고 그 당선 때고서 바로 만든 게 마침 그때 남양유업 사태가 있어서 을지로위원회. 네. 을지로위원회. 그래서 제가 이제 을지로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를 만들었죠. 정당에서 무슨 그런 이름이 있는 위원회가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그렇죠. 경제민주화, 그렇죠. 네. 그렇죠. 좀 이름을 좀 거창하게. 민생 실천 뭐 그런 건데 을을 지키는 길로 가자 뭐 이런 뜻으로 을지로 했더니 주변에서 야 종로 옆에 있는 거냐 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을지로위원장에 써갖고 명함 주면 예. 사람들이 아 지역구를 을지로로 옮겼습니까? 뭐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약간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렇죠? 예. 을을 지키는 예. 길, 그렇죠. 길이 한자로 로고, 예. 을을 지키는 법, 법이 영어로 로. LAW. 예, 로. 을을 지키는 노력. 예. 그런 뜻에서 한 건데, 근데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위원회로 지금 네, 이제 뭐 민주당을 아주 상징하는 네네네. 위원회죠. 그러니까 예. 제가 정치에 들어가서 제일 잘한 일 하나 꼽아라. 그러면 을지로위원회 만든 아이고. 겁니다. 예. 네. 모임은 정기적으로는 항상 을지로에서 모이셔야겠어요, 그죠? 그래야지 약간 느낌이. 을지로에서는 못 모였는데 그 을지로위원회가 제대로 결성됐다. 네네네. 우리 결성 기념식을 하자. 예. 그래서 간 데가 을지로에 있는 골뱅이집. 그러니까요. 아니, 상징성이 있어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을지로의 골뱅이요. 예, 그러니까요. 예. 자, 오늘 주제에 걸맞는 우원식 의원님의 법안을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봐야 할 텐데요. 주제가 을의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리입니다. 예, 아무래도 제작진이 의원님의 이력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온 게 아닌가 싶어요. 전 팀장 준비됐죠? 네, 차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세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도. 네, 을의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리 공정안전법이고요. 그 첫 번째 법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가격 협상을 허하노라 네. 중기협동조합 교섭 보장법입니다. 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가격 협상을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담합을 하라는 건지 이거 담합은 사실 법적으로는 못하게 돼 아, 있잖아요. 그건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주제법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예. 그 담합이라고 하면 예, 예.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는 예. 그런 기업들이 예. 소비자들을 향해서 일방적으로 아. 서로 이제 이렇게 막 딱 음모를 꾸며가지고 예. 가격을 올린다거나 그런 건 이제 담합으로 하죠. 그런 건 처벌받아야 예. 되죠. 근데 이제 제가 낸 거는 그건 아니고 네. 담합 조항이 아주 잘못돼 있어요.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관계 여러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네. 거기서 가격 결정할 때 뭐 하도급 네네네. 하거나 위스탁 계약을 네네네. 하는데 되게 중소기업이 대기업 일을 받아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단가 후려치기를 한단 말이에요. 대기업에서. 단가 후려치기를 하면 중소기업들이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줘야 되고 뭐 그렇게 하려면 아니 그거 안 됩니다. 좀 올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혼자 가서 얘기하면 아 일할 사람 많으니까 협상력이 떨어지죠. 관둬. 네, 협상력이 떨어지죠. 그리고 잘려요. 네. 그럼 여기 일하는 사람들이 같이 기업들이 다 같이 가서 모여서 얘기하려고 하면 모이는 순간부터 공정거래법상의 담합으로 처벌받아요. 그게 불법 행위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예 모이질 못해요. 이게 그래서 0.3%에 불과한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의 56.8%를 가져가고 있는 이 아주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이 구조. 그리고 일자리라는 게 대기업에서 막 늘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정적이죠. 그 결국은 네. 이 일자리 전체를 좋게 만들려면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좋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중소기업이 일한 만큼의 대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교섭권을 줘야 된다 그러네요. 하는 게 이 법의 핵심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약자인 중소기업들이 다 뭉쳐서 협상력을 좀 높이자라는 취지의 법안이라는 그런 이해가 되네요. 자, 보통은 이제 원자재 값이 오르면 당연히 제품 단가도 올라가야 하는 것이 이치인데 현실은 어떤가요, 전 팀장? 그 중소기업 중앙회가 지난 8월 초에 전국 중소제조업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제 예. 원자재 가격 변동 및 수급 불안정 관련 실태 조사를 실시해서 결과를 발표를 했거든요. 중소기업들이 이제 제품 만들 때 주로 쓰는 원자재로 뭐 철강, 비철금속, 목재, 종이류, 석유화학 등을 꼽았고요. 근데 이들 원자재는 주로 대기업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 따르면 중소제조업체 61.8%가 원자재 대기업으로부터 가격 인상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네네네. 그 이어서 뭐 구두협의가 21%, 계약서 작성이 한 16.6% 뒤를 이어서 이 원자재 가격 변동 주기도
수시로 76.2%가 아무 때나 많았거든요. 1년 단위는 16.8%예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대기업들의 횡포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죠. 그러네요. 예. 그런데 이제 납품 단가 문제가 발생할 때 이용하는 게 이제 납품 대금 조정제 아닌가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게 네. 하도급법, 예. 이제 기술 탈취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예. 그동안에 하도급법을 강화하기도 하고 납품 단가 네네. 조정 제도를 통해서 조정도 하고 그러는데 예. 거의 유명무실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거의 이게 작동이 제대로 안 됩니다. 대기업이 이걸 좀 받아줘야 되는데 대기업이 받아주지 않거든요. 그러면 강제력 같은 게 동원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중소기업조합법 네. 을 개정해서 이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에 대해서 일정 부분 허가를 했어요. 그래서 허가를 했는데 네. 그 허가한 부분에서 이 가격 협상은 제외시켰어요. 아. 그런 가격 협상에 대해서만 네. 공동 협상을 못하게 못하고 했고 나머지는 그리고 이제 그것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또 해석을 한 게 네.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있어서 이 협상을 할 때 이 예.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하는 거 그런 거는 담합에 해당한다. 아. 중소기업이 그 만드는 제품에 대해서 네. 소비자한테 파는데 공동행위하는 건 담합인데 네. 대기업으로 보내는 거는 담합이라고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여기가 더 강자니까. 그런데 대기업도 소비자다.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소비자를 향해서 가격을 조정하려고 모여서 뭘 하는 거를 담합이라고 한 조항을 그대로 적용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낸 법은 소비자 조항을 이 소비자 법상 소비자, 그러니까 최종 소비자로 제한하자라고 네, 네.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굉장히 리즈너블한 그런 주장이십니다. 일단 굉장히 세밀하게 예, 봐서 예, 이 그러니까요. 소비자라고 하면 디테일하게, 정말 예. 최종 소비자랑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은 이것을 예. 중간재로 해서 예. 다시 다른 걸 생산하는 네, 네. 그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건 예. 다르다 기업이랑은. 예. 원래 소비자보호법상 소비자는 네. 최종 소비자이에요. 그렇죠. 우리 같은 사람. 그렇죠, 네. 그렇죠. 대기업을 향해서 네. 그걸 소비자이기 때문에 모여서 네. 가격 협상을 네. 하기 위해서 공동 행동하는 것은 담합이다. 예. 이거 얼마나 억지입니까? 결국 그렇게 했기 때문에 대기업 마음대로 하는 거죠. 하도급 단가 막 팍팍 깎아버리고 예. 중소기업 사업자들은 자기 직원 월급을 올려줘야 되는데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은 계속 올라가는데 자기 직원 월급 멈춰 있는 거죠. 내려가는 거죠, 오히려. 깎아야 예. 되고 매번 중소기업도 경영 합리화를 하면 원가가 줄어들지 않냐. 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깎는다는 이유로 매번 깎는데 경영 합리화도 한두 해지. 경영 합리화로 당하는 게 40년 동안 결국 반토막도 못하는 직원들의 월급이 됐고 결국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으로 미치냐. 이걸 고쳐야 되는 거예요. 교섭권이 확보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올바른 그 대우를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실 대기업에만 목숨 거는 청년들의 일자리도 또 변화가 자연스럽게 오지 않을까. 결국에는 이런 선순환 구조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핵심입니다. 이게. 그러네요. 예. 네. 자, 의뢰의 눈물을 닦아주리. 공정안전법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법안으로 넘어가 보죠. 네, 두 번째 법안 살펴볼게요. 하청 공사대금 이젠 국가가 책임져요. 국가계약 공정화법입니다. 이 하청이면 하도급 거래인데 네. 그걸 원사업자가 하청업자에게 주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렇죠. 의원님. 네, 네. 근데 이거를 국가나 지자체가 하자 뭐 이런 말씀이십니까? 우선 이제 국가계약, 공공계약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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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네. 주로 이 문제를 먼저 보자 하는 거거든요. 예. 이게 이제 국가 조달 계약 규모가 다 120조나 됩니다. 어휴. 그런데 그 중에 공사 계약과 관련된 게 32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거 국가가 하는 거니까 뭔가 네네네. 공정하고 예. 뭐 이렇게 잘 될 것 같은데 잘 이루어지겠지라고 생각할 수 그런데 있죠. 예. 그렇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그 안에서 분쟁 건수만 해도 네. 그 2018년 한 해 동안 네. 벌어진 분쟁 건수만 해도 19,000건이에요. 아. 그러니까 대개 이제 국가가 발주하면 원청이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하청이 있고 예. 이렇게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죠. 쭉 두 단계, 삼 단계 뭐 내려가는데 이렇게, 예. 국가가 원청하고 계약만 하지 원청이 하청 기업 간, 하청이 하청 예. 여기에 계약 간에 불공정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는 아무 책임이 국가는 없어요. 1차적인 네네. 그 어떻게 보면은 납품업자라든지
그 발주하는 공사 기관하고만 계약을 하지 네. 나머지 2차, 3차 내려가는 거는 국가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불공정 거래가 생긴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건 안 된다. 아, 예. 원청이 일을 다 하면 괜찮아요. 예. 근데 원청이 일 안 하고 중간에서 자기 먹을 것만 먹고 그냥 하도급을 해서 다 가면 결국 거기가 부실하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누가 보냐? 세금 낸 국민들이 그렇죠. 피해 보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 공정하고 해서 제대로 된 공사가 되게 하고 네네. 일한 만큼 대가를 제대로 받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도급 때 예. 수급 사업자와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런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관리 감독. 감독할 의무를 국가한테 주자는 것이 이 법의 핵심입니다. 그러네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중간에 이 질문해야지, 이 질문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있으면은 그걸 답을 의원님이 하시죠. 답변까지 계속 하세요. 제가 질문이 여러 개 쪼개져 있는데. 여기 또 하나 있어요. 네, 또.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예. 그 원청이 있잖아요. 국가하고 네. 계약한 여기서 하청 기업한테 돈을 준단 말이에요. 네. 준다 그러고 안 줘. 아. 더 밑으로 가면 대금 결제까지도 책임져야 되는군요. 안 줘. 네. 그러면 끝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난리 나죠.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네, 네, 네. 하청업체가 네. 발주기관으로부터 돈을 받는 거예요. 직접 직접 주게 아, 예, 그러면은 예. 계약은 원청이랑 했지만 네, 네. 이렇게 계약한 것들을 다 가져와라 해가지고 그거를 전체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시스템. 일은 다 했는데 중간에서 돈을 안 준다. 아. 체불 한다. 예. 그럴 경우에 방법이 없잖아요. 네. 이게 그래서 미국의 그 공공공사일 경우에 맨 끝에 일하는 노동자들, 그 무슨 목수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단가를 딱 정해갖고 거기다 직접 임금을 쏴줍니다. 네. 그게 직방임금제예요. 그 소위 예, 적정임금이라고 예, 해가지고 예. 직접 주는. 그렇게 하면 일한 거에 대해서 돈을 안 줄 리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확실하네요. 그런 것들 하잖아요. 예, 예. 국가가 발주한 사업에 돈을 네. 못 받았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일이잖아요. 그러죠. 이제 한마디로 이게 하도급 지킴이 어떻게 보면은 근거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개정안 위에서 많은 단체라든지 예.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의견 내고 힘을 더했다 이런 이야기를 예. 들었거든요. 하긴 이거는 이 이제 건설 쪽에서 공공 발주 시설의 공사에 있어서 네, 네. 거기에 관련돼 있는 협회 단체들이 있어요. 예.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설인협회, 한국건축가협회 이런 120만을 포괄하고 있는 건설업계에서 여러 단체들이 학계, 연구자, 노동자 이런 사람들이 다 모아가지고 이 법을 고민해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120만 명을 다 만나시는 건 아니죠? 120만 명을 다 만나요. 그러니까 저 지금 순간 120만 120만 명을 다 만나신다는 줄 알고. 120만 건설 업계 안에 있는. 그러니까 예. 이것 또한 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에 답이 있다. 그럼요. 라는 개념. 현장에서 만들어진 그죠. 거기에서 거예요. 그 목소리를 다 들으신 거 아니에요? 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아유, 공정한 그 거래가 왜 이렇게 힘든가? 우 의원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자, 세 번째 법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법안은요. 안전하게 살 권리가 법률 속으로 쏙 생명안전기본법입니다. 네. 뭐 왠지 낯설지 않은 그런 어떤 법령인데 안전하게 살 권리가 법률에 이미 있지 않나요? 없습니까? 네, 있어요. 네. 있는데, 그러니까 커다란 첫 번째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 법이 주로 뭐냐면 재난에 대해서 국가 체계를 어떻게 꾸릴 거고 그걸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런 거에 주로 묶여져 있다 보니까 안전 정책의 이념 또 기본 방향, 원리, 원칙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전사고의 피해자가 누구냐? 네. 그러면 이제 뭐 다친 사람, 그렇죠. 뭐 그런 사람들만 피해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가족들도 피해자. 아. 그러니까 이제 가장이 죽었다. 그러니까 피해자 규정을 어떻게 그렇죠, 할까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거든요. 국민의 안전이라고 하는 이 철학적인 부분, 어디가 피해인지 이런 것까지 제대로 규정이 안 돼 있었고 또 재난구호법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도 보면 재난을 당하면 의원금을 어떻게 모을 거냐, 이재민 보호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데만 치중돼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재난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다양한 상황들 예.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거냐, 어떻게 예비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또 굉장히 많은 산재 피해, 예, 예. 최근에 광주에서 그런 피해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는 이런 이유가 소위 국민의 안전권을 어떻게 볼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들이 없었기 때문에 네, 네. 법을 만든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요.
이게 개정안이 아니라 제정안입니다. 새로 만든 그러니까 거죠. 새로 만든 법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굉장히 포괄적인 많은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 주요 내용을 좀 저희가 들으면서 또 신 변호사가 몇 가지 주요 사항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핵심 내용 그냥 짚어주시죠. 예. 안전권이라고 하는 걸 법률에 예. 명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안전권을 보장할 네. 국가의 책임을 명문한 거죠. 처음으로. 아, 국가의 네. 책임. 안전권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국민의 안전권을 국가가 보장할 책임이 있다. 그러면은 이 안전 사고, 안전에 대한 이 피해자의 정의 규정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안전은 다양한 형태의 재난, 네. 또 재해, 네. 사고의 위험이 없는 상태를 안전이라고 한다. 네.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국가가 만들지 못하면 그건 국가 책임이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는 안전사고는 네. 국민의 생명, 또 신체 및 재산에 대해서 위험을 야기하는 사고, 그건 안전사고. 그러니까 안전사고죠. 네. 피해자는 직접적인 피해자의 플러스 간접 피해자, 네. 아까 가족이라든지. 네, 가족이라든지 예. 이런 거를 피해자로 정의를 함으로 해서 네. 안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국가 책임과 그 안전 피해에 대한 범위를 정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국가가 책임을 지자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법에는 거기에다가 이런 사고들이 나면 네, 네. 뭐 그때마다 특별법 만들어서 예. 조사하고 그런단 예, 말이에요. 예. 뭐 특조위를 만든다 뭐 그러는데 예. 그런 거 하지 말고 예. 안전사고에 대해서 독립적이고 상시적인 조사기구를 국가가 만들자. 그래서 사고가 나면 즉각 그렇죠. 그 기구에서 가는데 이거를 이 관 중심으로 하지 말고 예. 피해자도 참여하고 전문가도 참여하는 그리고 객관적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런 독립적인 기구를 아예 만들어서 설치. 워낙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렇죠. 상시 기구를 네. 일종의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놓자 네, 그런 네.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한 명 죽으면 그냥 사고고, 2명 죽으면 약간 중요한 사고고, 5명 죽으면 중대 사고고. 그래서 중대 사고만 조사하고 특별법만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말씀 중에 이제 세월호라든지 그 가습기 살균 참사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 사건들 터질 때마다 뭐 특별법 만든다거나 진상조사에 꾸리거나 하긴 하는데 속 시원하게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이 그래서 법이 제정이 되면 이런 것들 좀 우리가 속 시원하게 해결하는 모습 볼 수 있을까요? 세월호는 7년 동안 예. 이 특검만 9번 했어요. 맞아요. 특검 그 특조위 뭐 이런 것들 계속 했잖아요. 근데 조사를 그게 계속했죠.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고 기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다가 말고 맞아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더 조사하지 1차 못하고. 조사, 2차 조사 해가지고. 네,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가습기 살균제도 제가 국정조사특위위원장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2달 정했어요. 2달. 시간이 너무 촉박하네요.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죠. 예. 그래서 그런 큰 사고가 나면 이 조사기구를 통해서 거기서 조사하면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리고 조사라는 건 피해자가 그만하면 됐다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예. 자, 지금 뭐 의원님 말씀을 저희가 자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예. 근데 이걸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저희가 이제 이 프로그램 하면서 많은 그 의원님들께서 이제 출연하시고 보통 이제 개정안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지금 오늘 제정안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봤단 말이에요. 네. 법을 제정하는 경우가 흔히 있진 않죠. 흔히 있진 않죠. 이게 어렵잖아요, 그죠? 이 어렵죠, 제정한다는 것 어렵죠. 자체가 없는 거를 아예 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어마어마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장도 찾아가고 각계 의견이라든지 이런 수렴하는 절차가 굉장히 많으셨겠어요, 이 노력 자체가. 그럼요. 여기 관련 단체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제 개헌을 하면 개헌안 안에 국민의 안전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게 벌써 87년이니까 34년. 그동안 이 세상이 많이 바뀌고 시대가 변했는데 이 변화된 내용을 헌법에 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고치면 거기다도 안전권을 넣어야 되는데 뭐 개헌은 뭐 아직은 뭐 쉽지 않고 네. 또 이런 법을 통해서 우선 그런 규정들을 좀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렇죠. 해야 될 예. 때가 됐다. 좀 보강해야 될 시기가 됐다라고 이제 느끼시는 거죠. 예. 자, 그리고 평소에 듣지 않으니까
우 의원님은 제작진 사이에서 차트맨으로 통하신다고 그런 얘기 들으셨는지 아니 어디 뭐 토론이나 뭐 방송에 나갈 때마다 차트를 이렇게 준비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아 이게 이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되겠는데 뭐 수치 예.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되게 이제 좀 중진되면 그런 거 안 들고 이제 말로 한마디 해서 이렇게 하는데 전 그게 성이 안 차요. 그러니까 근거를 정확하게 네, 제시하고 이렇게 딱 해서 예. 이걸 딱 보여주고 이렇다. 상대방을 또 압박하기도 하고 뭐 정확한 저러기도 하고. 근거를 제시해야 되니까. 국민들한테도 좀 예. 설득력 있게 얘기하려면 꼼꼼하게 예. 그 현황들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네. 그걸 하기가 말로 다 하기가 어려우니까 예. 그래서 차트를 갖고 만드는데 그게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야 뭐 사선이나 됐는데 그런 거 만들었고 나가냐 뭐 그런 얘기 하긴 하는데 그만큼 열심히신 거죠, 뭐. 자, 오늘 그 소개한 법안을 비롯해서 민생 법안에 이제 주력하시는 그런 저 의원님의 모습이 저희가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도 어떤 입법 계획이 있으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또 제정을 하실 건지. 뭐 아니 필요하면 뭐 예. 재정도 하고 예. 그러는데 이제 제가 사회적 약자 을 예. 그런 분들에 대한 권익을 신장하는 법 하나. 우리 사회가 막 이제 전환기에 커다랗게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서 가야 되는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데는 산업 기득권이 또 그걸 굉장히 제압을 해요. 전 세계의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도 한편 있지만 또 하나는 기후 위기를 넘어서려고 온 글로벌 기업들이 내가 최고로 기후 위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걸 하려고 RE100을 선언해요. 재생에너지 100%로 하겠다 이런 선언하는데 근데 거기에는 원전이 안 들어가요. 화력 발전은 물론 안 되고 원전을 계속 하자 그러면 RE100을 선언한 글로벌 기업들한테 납품하지 못하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전환기에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되는데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이렇게 기존 산업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데가 놔주질 않아요.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잘 갈 수 있도록 법으로 지원하는 이런 것들에 제 주로 관심이 집중돼 있죠. 예. 아니 지금 뭐 외람되지만 성이 우시잖아요. 네. 그래서 우여곡절이 많은 쪽으로 가시는 거.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계속 도전을 많이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농담을 해보게 됩니다. 두 분도 한 말씀씩 하시죠. 아, 예. 저는 의원님을 예. 이렇게 뵈니까 굉장히 예. 든든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네. 그런 느낌을 생각해 보니까 그 의원님께서 민주당의 4개의 기둥 네. 그걸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민주, 평화, 민생, 국가 균형 이 정도면은 정말 든든하게 앞으로도 의원님의 의정 활동을 완전히 기대해. 4개 기록까지 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아니 저도 이제 그동안 뭐 여러 법안들 여기서 설명 들었는데 네. 오늘 설명해 주신 건 정말 꼭 필요한 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뭐 가시는 길이 좀 쉽지만은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어려운 법이에요, 어려운. 예, 그럴 때마다 아까 어떻게 하신다고 해서 눈 꽉 감고 가신다고 했잖아요. 눈 감는 모습 자주 뵀으면 좋겠다는 생각해 봅니다. 예. 자, 당과 국민을 이어주는 희망의 징검다리가 이제 을지로위원회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징검다리가 10개가 있다면 5개 정도 50% 이상은 의원님께서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끝까지 책임지고 을의 눈물을 닦아줄 정의로운 의정활동 저희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가도 알 것 같은 법 때문에 속되는 분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시간. 궁금할 법 하지. 네. 자, 생각해보면 저 어릴 적에는 집에 도둑도 참 많이 들고 소매치기도 많았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성분들 가방을 칼로 찢어서 뭐 지갑 슬쩍하고 뭐 일명 쓰리꾼이라고 네. 그러죠. 오토바이 타고 가방을 낚아채서 가기도 하고. 네, 날치기. 예, 그런 경우도 많았죠. 학교에서도 예. 돈이나 귀중품 같은 거 없어지는 경우 상당히 많았어요. 예. 그때 생각해 보시면 기억날 거예요. 선생님이 예. 눈 감으라고 한 다음에 맞아. 가져간 사람 눈 감고 손 들어 이렇게 하잖아요. 예. 네. 아 그렇게 하면은 네. 또 보통 뭐 반장이라는 애들이 네. 그냥 한다거나 자기가. 아니면은 네. 정말 안 훔쳐갔는데도 억울하게 네. 누명을 한 명을 맞아. 씌워버리거나 뭐 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이런 경우 이제 누명을 쓰면 너무나 억울할 것 같은데 오늘 사연도 요거와 좀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안 했는데 했다고 의심받는 건 정말 억울하죠. 예, 게다가 도둑으로 몰아간다면 그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오늘 사연 어떤 내용인지 직접 듣고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어머머머머 동네 사람들 우리 도범이가 전교 1등을 했어요. 1등. 아이 그 여보시게 뭐 그리 자랑할 일이라고 떠들고 그러는가?
소란스럽지 않게 우리 아파트에다가 조용히 그 플랜카드나 좀 걸고 맘카페에도 성적표나 이거 좀 찍어 올리고 그냥 그렇게 조용히 하자고. 어머니, 아버지, 무슨 일이기에 아침부터 왜 이렇게 흥분의 도가니탕이신가요? 이게 누구야? 우리 천재 아들 도범이 아니니? 오늘 네 성적표 나왔어. 전교 1등이라니. 이 엄마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래, 애 엄마 아빠는 학창 시절 내내 꼴등을 번갈아 가면서 해서 아 나는 아들이 정말 장어다. 아이고 내 새끼. 여보 쓸데없는 소리 말고 우리 빨리 잔치 열어야지. 우리 아들 뭐 먹고 싶어? 어머니가 정 그리 여쭤보신다면 저는 소갈비찜과 신선로, 그리고 어머니가 생일 때마다 해주시는 잡채 정도가 어떨까 사료되옵니다. 그래 뭐 하지 뭐. 근데 당면이 뚝 떨어졌다. 우리 전교 1등 아들이 가서 당면 좀 사오지 않으련? 꼭 태랑 당면으로 사와야 돼. 태랑 당면이 쫄깃쫄깃하단 말이야. 네, 어머니 뜻이 그러하시다면 꼭 태랑당면을 사수하겠사옵니다. 자신의 전교 1등 기념 파티를 하기 위해 어머니의 심부름을 온 도범. 하지만 당면을 사러 온 편의점에서 뜻밖의 일을 겪게 됩니다. 뭐지? 법태당면, 궁금당면. 당신도 알고 보면 당면까지 있는데 왜 태랑당면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 또 저 녀석은 아까부터 왜 자꾸 두리번만 거리는 거야. 쪼까 수상한데. 그냥 아무 당면이나 살까? 아니야. 어머니께서 태랑당면의 쫄깃함은 감히 다른 당면이 따라갈 수 없다고 하셨어. 그래, 난 쫄깃한 잡채를 먹기 위해 이 동네 편의점을 다 뒤져서라도 태랑당면을 찾고야 말겠어. 수고하세요. 어이 봐라 거기 딱 서봐라. 학생이지. 그 물건 놓고 가라마. 아니 주인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네 지금 물건 훔쳐 도망가는 기잖아. 이래 봬도 내가 알바까지 포함해서 편의점 경영 20년 베테랑이야. 내 눈은 못 속인다만 내 나라 어서. 주인님이 20년 베테랑인지 법테랑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전 물건을 훔치지 않았사옵니다. 야가 또 나를 열받게 하네. 네 같은 도둑놈들 한둘 본 줄 아나? 자자자자 이리 와봐. 주머니 까봐라. 아니 이보십시오. 왜 남의 주머니를 뒤지십니까? 대체 어찌 이러십니까? 보세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에이? 주머니 없으면 가방에 숨겼겠지. 가방에도 줘봐. 어라? 없네. 편의점에서 도둑으로 몰린 것도 모자라 몸수색까지 당한 도범. 결국 이 억울한 사연을 부모님께 얘기하자 도범의 엄마는 편의점 항의 방문에 나섭니다. 이보세요. 우리 아들이 전교 1등을 한 천재라고요. 천재. 그런 우리 아들을 도둑으로 물고 몸수색까지 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니 내가 괜히 그랬겠습니까? 정황이 이상하니까네. 확인 차원에서 그런 거지. 하긴 좋아하고 자빠졌네. 당신 무고죄야. 아줌매요. 무슨 그런 험악한 소리를 다 하시는겨? 네, 미안하다 가면 되는겨. 학생, 미안해. 됐지요? 어머니, 소인이 보건대 이건 미안해하는 태도가 아니옵니다. 급하면 무릎이라도 꿇던가. 어디다 대고 우리들 귀한 아들한테 응? 몸에 손을 대고 말이야. 아유, 당신 고소할 거니까 딱 기다려. 무릎? 고소? 어디 해보소마. 네는 그니까 고소. 그럼 하나도 안 난답니다. 어머니. 하나도 안 나요. 어머니, 요즘 콩밥은 먹을만 하다죠? 너무 정말 우리 김현옥 아나운서님 이 꽁트는 볼수록 재미가 있네요. 정말. 아니 내용이 재밌네. 아니 그리고 저 팀장은 네. 이 범생이 이 목소리가 참 잘 어울리고 그래요? 얄미워. 얄미워요? 뭐 얄미워? 조용조용한데 때려주고 그래요? 싶은 목소리야. 이거 하는 행동이. 다행이네. 저 요즘에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워낙 그 예전에 절도 사건이 많다 보니까 이런 일이 많았어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특히 이제 학교 앞 문구점, 슈퍼 이런 곳에서 도둑으로 의심받는 경우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물건을 훔치는 거 본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의심스럽다고 몸수색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인권 존중에 대한 이런 네. 개념 자체가 워낙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일이 왕왕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요즘에 이러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이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 어린 학생들에게 얼마나 이 마음의 상처, 이 트라우마를 줄까 이런 부분이 좀 걱정되거든요, 저는. 그렇죠. 그런데 이번 이야기는 보니까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요 범인 몸수색해서 훔친 물건이나 칼 같은 유용기들이 이제 나오는 경우들이 있긴 있거든요. 이럴 때
경찰이 하는 몸수색은 괜찮죠? 아무리 경찰이지만 그 수색영장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설명하신 부분이 네. 범인이 예. 그리고 칼 같은 흉기 예. 이 정도면은 무슨 범죄에 일단은 피의자 긴급 체포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현행 범위로도 가능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현행 범위나 이 긴급 체포에 수반된 거는 또 별도의 조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오. 일반 사인하고는 좀 달라요. 별도의 네. 조문으로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네.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런데 일반 사인들 간에는 네. 경찰이 아니잖아요. 네. 내가 공무 집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내가 무조건 수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 형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형법 321조에는 네.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시를 수색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진짜 편의점 주인이야말로 영장 받고 몸수색했을 리 없잖아요. 그거 말할 것도 없이 처벌할 수 있겠네요. 그 편의점 주인은 정말로 절대로 이거는 못하는 불법- 거네. 그렇죠. 편의점 주인은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게 3월달에 판결이 난 사건인데요. 평소에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네. 도난 사례가 굉장히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사람을 의심을 했고 자신이 뭐 외투와 가방까지 뒤졌긴 했지만 네. 아니 이게 내가 평소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도난 당한 일이 없었다면 이렇게 했겠냐라고 항변까지 했지만 네. 결국 법원에서는 아. 이 편의점 주인이 신체 수색죄가 맞다라고 인정을 해서 오. 예,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세네 꽤. 네. 이게 되게 세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신체 수색죄는 벌금형이 없어요. 오. 벌금형이 없어요. 오직 징역형만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아니 벌금형이 없는 게 너무 이거는 균형이 안 맞는다. 예를 들면 주거 침입한 죄도 벌금형 500만 원이 있는데 그러네. 이거는 뭐 수색만 하면 가방만 열어보면 이건 무조건 징역형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헌법재판소까지 갔거든요. 이거 너무 과도하다. 그러네. 근데 헌법- 중간 과정이 없네 언뜻 들으니까. 네. 그냥 확 올라가네 그냥. 그렇죠. 예. 아무튼 네. 불법 수색이 이제 신체 수색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신체뿐만 아니라 주거, 건조물, 자동차를 수색해도 처벌을 받나요? 네, 맞습니다. 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법 321조에 예. 규정이 넓게 되어 있고요. 네. 이것은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내려서 이 조항은 지금까지도 계속 효력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체뿐만 아니라 타인의 그런 집 이런 데 가서 네. 네. 내가 필요한 서류 좀 찾겠다라고 네. 해서 네. 뭐 이혼 관계에 있는 와이프한테 네. 뭐 자동차에 들어있는 서류를 네. 찾는다거나 네. 이런 경우도 수색죄가 되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뭐 친척집 이런 데 네. 들어가서도 수색 막 하고 막 찾는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몸수색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네. 누군가의 공간에서 뭘 찾는다라는 것 자체도 우리 일상에서 사실 간혹 있을 수 있는 그렇죠, 일인데 그렇죠, 절대 그렇죠. 안 되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 정도까지는 허용이 되겠지라고 좀 쉽게 생각을 했는데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 친구 집에 가서 그냥 친구니까 뭐 하나 가지고 나오는 것도 지금 보면 불법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친척집이나 친구집에 괜찮아요? 추정적 승낙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다툼이 있고 법률적으로 쟁점이 있어요. 내 저 사람이 오는 거는 퇴거, 너 나가! 너 우리 집 소양 못 들어와! 라고 하는데 막 들어가서 막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범죄가 성립되는 거고요. 이게 친구가 이 정도 나는 허락이 되는 서로 간에 양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하기도 하고 나중에 사후에 뭐 그래 뭐 잘했어 라고 하면은 예. 이거는 추정적 승낙이나 뭐 사후 양해로 범죄가 성립되는 건 아닌데 정확하게 반대 의사 표시가 있을 때는 범죄가 성립됩니다. 그러네요. 네. 예. 잘 들으셨죠? 예. 서로가 허용을 하면 괜찮지만 친구지간이라도 사실은 그런데 조심해야 된다는 네.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자, 우리가 상대방을 좀 더 존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느덧 이제 11월 가을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여름이 언제 가나 싶었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저는 여름이 너무 싫거든요. 그래요. 저는 여름 참 좋아하는데 네. 그리고 또 가을엔 또 가을에 낭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추녀. 그런가요? 누구한테? 왜 추녀? 누구한테? 근데 꼭 그렇게 불러야 돼요? 모든 노래 이렇게 부르는 노래를 너무 못하니까 비슷해. 웃기는 척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아니야. 네, 좋아, 남자의 좋아. 계절인데 어떻게 가을 좀 타십니까 우리 김영우가? 저는 가을 뭐 이렇게 타는 편은 아닌데
아닌데 네. 그래도 가을이면 왠지 좀 자켓 같은 거 입고 오토바이 한 번 정도는 타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이거예요. 봅니다. 오토바이 좋죠, 오토바이. 아우. 예. 근데 오토바이 관련된 또 법이 있지 않나요? 네. 정부 개정안에 따르면 네. 올해 10월부터 미사용 신고 이륜차나 번호판 미부착을 비롯해서 불법 튜닝이나 이 무단 방치, 대포차 등 불법 이륜차를 엄격하게 단속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이 사용 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네. 사용 폐지 후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이륜차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300만 원으로 오.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100만 원이 상한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자동차처럼 안전검사도 이제 해야 돼요. 그래요? 네, 그 공단 검사소를 중심으로 대형 이륜차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요. 네. 그다음에 향후 중소형 이륜차도 포함해서 검사 계획을 좀 확대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안전검사 받지 않으면 검사 명령과 운행 정지 명령을 내리고 이거 위반하면은 지자체가 직권으로 사용 폐지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고 하니까 꼭 검사 받으셔야겠습니다. 맞아요. 이륜차는 특히 사고가 나면 크게 나잖아요. 예. 요즘 이륜차 타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그래서일까요? 사고 건수도 엄청 늘었다고 합니다. 사망자 수가 자동차 사고보다 2배 이상 높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륜차 타는 분들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검사 등도 잘 받고 또 이 법을 잘 따라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이만 물러가야겠죠? 다음 주에도 가을처럼 풍성한 법 보따리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마무리하죠. 알면 당신도 법대라!